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1월 29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괴물방송으로까지 불리는 종합편성 채널 종편. 2011년 12월 1일 개국했던 종편들이 개국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편이 시청률을 올리고 영향력을 확대하며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시기가 놓여있기도 했습니다. 종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선정적인 유사 보도 채널이다, 재방송 채널이다, 특혜 채널이다, 모기업인 거대 신문들을 등에 업고 조폭 영업을 한다 등등의 평가가 2년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마침 종편들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바는 종편의 2년을 정리하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세명대 정연우 교수, 국회 미방위 소속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 그리고 방통위 상임위원인 양문석 위원이 출연합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도 종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이 종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여러분 앞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잠시 후 조간 브리핑과 월드 리뷰 진행한 뒤 종편 특집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 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 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조간 브리핑 우리 김용민 PD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네, 우리 노종면 단장의 혈압을 오르게 할 기사부터 골랐습니다. 네. 조선일보 12면입니다. 제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때 변호사 체포한 경관 2심에서도 유죄. 이에 대해서 검경 폭력 시위 현장에서 공권력 위축시켜 반발.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유모 경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경찰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당시엔 경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009년 6월 26일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권영국 변호사는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이 쌍용차 노조원들 6명을 체포하는 이런 행태, 이거 잘못됐다라면서 경찰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영국 변호사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제 문제 삼았는데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이 유모 경정,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조선일보 이야기는 아니 그런 식으로 하자면은 이거 앞으로 공권력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검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잘못 짚으셨어요. 네, 뭘 잘못 짚었습니까? 제가 아마 화가 많이 날 거라고. 뭐 이런 거는 워낙 이제 마음에 딱지가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죠. 네. 적반하장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요즘에 조선일보 잘 안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유죄라는 게 기사에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앞부분 2009년 쌍용차 사태 때 변호사 체포한 경관 2심서도 유죄는 작은 제목이고요. 예. 검경 폭력 시위 현장서 공권력 위축시켜 반발은 시커멓게 큽니다. 그죠. 네. 이 두 줄을 보세요. 예. 이 앞에 읽었던 줄을 키우고 예. 검경의 입장을 작게 보도를 하면 그거는 뭐라고 그냥 일반적인 보도죠. 예, 검경의 반응을 집어넣은 거니까. 예. 그런데 검경의 반응을 키워서 이러한 체포 폭력 사태를 정당하게 법 집행하는 경관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한 법원을 공격하는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을 크게 키운 것은 이거 조선일보의 얘기죠. 그렇죠. 네. 다운편만 붙였다 뿐이지. 그렇습니다. 사실 논설, 논평, 칼럼란이 아닌 일반 기사를 싣는 종합면에서는 회사의 입장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죠. 기사 안에서. 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개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인용하면서 이 말한 건 사실 아니냐. 네. 이러면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지요. 그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경기경찰청의 한 간부는 노조원들이 사제대포로 볼트, 너트 등을 경찰에게 발사하면서 대치하는 등 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였고 권 변호사가 전경대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영국 변호사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누군가의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 발언이 뉴스 가치가 있고, 네. 뉴스 가치가 있으려면 좀 더 특이한 말이어야죠. 예. 검경이 이런 재판 결과, 본인이 당사자인 재판 결과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반발하는 것, 네. 이건 당연합니다. 네. 그걸 이렇게 시커멓게 키워가지고 기사 제목으로 올려요? 참, 이제 보도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권영국 변호사가 전경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1심, 2심의 그 판결 내용으로 보입니다.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사가 혼동이 없도록 그 부분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인 이런 주장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관이라면 누구라도 불가피하게 체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경찰관은 공권력을 적극 집행한 경찰관 옷을 벗긴다면 누가 폭력 시위 현장에서 앞장서 대처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 간부에 대해서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대법원에서 1심, 2심 결과가 그대로 인용이 되면 이 경찰 간부는 경찰 공무원법에 따라서 경찰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아니, 2009년 쌍용차 사태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노동자들의 일자리 빼앗긴 부분, 정리해고, 부당 정리해고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걱정했습니까? 조선일보가? 전혀 지금은 아니죠. 경찰관의 이 불법적인 법 집행을 한 경관의 사후 책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 보도가? 그렇죠. 그리고
경찰관만에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공권력을 적극 집행한 경찰관 옷을 벗긴다. 예. 이 기사가 생각납니다. 2011년 11월 조선일보 일면을 장식했던 예. 제가 이 제목도 안 까먹어요. 예. 불법이 합법을 집단 폭행했다. 어떤 기사인지 아십니까? 불법이 합법을 집단 폭행했다. 종로경찰서장을 예. 한미 FTA 반대에 집회하는 시민들이 예. 집단 폭행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근데 폭행한 사실이 없었잖아요. 사진을 실었죠. 예. 경찰서장이 두드려 맞고 있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고 예.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손이 경찰서장의 뒷머리에 가서 붙어 있었습니다. 예. 그 사진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뭐였습니까? 그 사진에 등장하는 전원이 예. 종로경찰서 형사들이었습니다. 그런 보도를 하고도 정정, 시정 하나도 안 했던 예. 언론사가 조선일보예요. 그 비슷한 그 사진 갖고 왜곡했던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한문 앞에서. 그것도 요번에 오보로 판명이 났죠. 그렇습니다. 네. 카메라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네. 마치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예. 그렇게 보도를 했었죠. 조선일보가. 네. 예. 참 이 조선일보 이런 신문한테 방송까지 줬으니 예. 그러니 예, 1등신문 조선일보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상당히 분기탱천하에 하시네요, 우리 노정민 말려 드셨습니다. 예. 역시 고수셔요. 그리고 1등신문. 예. 에너그램의 예. 핵심적인 표현을 그렇게 미리 인용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자,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밀양 같은 전국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대안을 찾아서 한겨레 기자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셰퍼즈 타운 여기도요. 2008년 가을부터 패스 사업이 벌어지면서 마을이 술렁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21억 달러, 그러니까 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돈을 들여서 웨스트 버지니아, 메릴랜드주를 가로질러서 390km에 이르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을 설치하는 사업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765kV.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전압. 예. 765kV. 밀양이죠. 예. 밀양하고 똑같은 이런 초고압 송전선을 설치하는 사업이 이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해당 주민들은 집단으로 반발했고요.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뜻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공청회 또 정부 청사 이런 곳에 그 반대 시위를 연일 벌였고요. 또 토론회도 개최하고요. 또 다양한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데 앞장섰던 이런 시민들. 결국 어떻게 됐느냐. 국가기관이 중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로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억 달러 들어갈 사업비는 7분의 1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5년 갈등 끝에 송전탑 문제는 백지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절차적 정당성마저 담보하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현 정권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에서 바로 이런 모범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제가 신청곡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기사를 들으니까 예. 지금 미국판 밀양 사례가 웨스트 버지니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웨스트 버지니아로 좀 가보고 싶습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 예. 혹시 있으면 예.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예. 자, 교황청 매체를 또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국제면에 나와 있는데요. 교황청 소속의 해외 선교기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가 박창신 천주교 정의구현 사진한 전주교구 원로 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 또 종북 논란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네. 교황청이 세운 외방선교회의 공식 매체인 아시아뉴스. 아마 이제 교황청이 만든 이 가톨릭 포교를 위한 선교를 위한 그런 외국 선교를 위한 그런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로 보이는데요. 여기 아시아뉴스라고 있습니다. 아시아뉴스.it 이런 도메인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제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창신 신부가 시국미사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참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이 아시아뉴스는요, 서울의 천주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숨막히는 분위기에 포위된 듯한 느낌이다. 거리에서 사제들을 불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매체는 강론의 전체 내용은 무시하고 나를 종북주의자로 몰고 있다는 이 박창신 신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번 논란이 긴장을 조성하려는 극단주의자들의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여론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외국의 시선이 사실 좀 걱정스러워요. 지금 교황청에다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제 신부 파문하라. 박탈하라고. 예. 참 파문하라. 나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예. 우려스럽습니다. 예, 경향신문 1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한 재판이냐? 원세훈 전 원장, 국가정보원 정치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판인데요. 자, 재판부가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수용했습니다. 네.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인데요. 이로써 정치 대선 개입 트위터글 121만여 건을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그런 사안이 또 있었습니다. 검찰이 모 언론의 그 보도 내용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121만여 건의 정치 선거 관련 트위터 글 가운데 80% 이상에서 글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 구체적 분석이 담긴 기사를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 말로 인용해서 보도했다는 건데요. 네. 자, 검찰이 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 내용은 국정원이 분석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원세훈 변호인에게 제공한 자료가 이게 국정원으로 유출됐다는 겁니다. 네. 아니, 원세훈 전 원장은 지금 현직도 아니고 전직인데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원장과는 일단 선을 긋는 양상 아닙니까?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왜 국정원에 유출되는 거죠? 이 엉뚱한 일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유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 지휘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지적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건 아닐까요? 윤상현 의원은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예지력과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숫자까지 정확하게 맞추시는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또 자료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관심법도 갖고 계신 것 같고 말이죠. 자, 이 차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보도로부터 시작된 이 파문, 지금 또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서초구청으로 이 불길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채목은 모자, 이 개인정보를 누가 유출했느냐? 따지고 봤더니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었다. 조모 씨. 그런데 경향신문이 오늘 이름을 썼어요? 네.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조이제 국장인데 이 사람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이제 국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최측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검찰은 조선일보가 차동욱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다음 날 청와대 관계자의 공문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한 서초구청
감사 담당관 임모과장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임모과장 이 사람이 누구냐? 2003년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부장검사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산부에 파견돼서 일한 그런 인연이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중희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산부검사였습니다. 네. 이게 곽상도 전 수석과 조선일보 사이에 정보 교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또 하나의 그 의혹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자, 곽상도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던 과장이 채모군 가족부 조회를 내준 당사자다.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 중앙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다시 채모군의 어머니인 임모 씨가 등장합니다. 임모 씨가 개인정보 유출 및 전달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작게 취급하는 기사인데요. 저는 좀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2차 인민혁명당 사건 아닙니까? 네. 엉뚱한 사람들 잡아다가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웠고요. 관련 기사를 또 보니까 말이죠. 그 자녀들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법살인의 희생자가 되신 분들의 자녀들도 빨갱이 자식이라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낙인이 박혀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았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모두 고통에 그야말로 시달리게 만들었던 이런 정말 반인권 사건의 아주 거의 상징입니다. 이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네. 이 사전에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차 인혁당 사건이 있고요. 2차 인혁당 사건이 있습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뭐냐? 1964년 중앙정보부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별난을 획책한 인혁당이 있었다. 라면서 41명 구속하고 16명 수배한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었죠. 이게 1차 이 인혁당 사건이고요. 2차 인혁당 사건이 있습니다. 1974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뒤였네요. 또 중앙정보부가 유신반대 투쟁을 벌인 그런 민청학년을 수사하면서 이거 1차 인혁당 사건을 획책한 자들이 주도한 것이다. 그래서 또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2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이 2차 인혁당 사건 때문에 도예종 씨를 비롯한 8명이 사형을 선고받은 지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차 인혁당 사건, 이것은 대법원이 이거 조작된 것이다. 엉뚱한 사람들 사형 선고를 냈고 집행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차 인혁당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1차 인혁당 사건은 그럼 뭐냐? 어떻게 그 판결이 났느냐? 그렇다면 1차 인혁당 사건도 혹시 조작된 것은 아닐까? 이를 두고 박범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직 의원인데 이분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1차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 정말 인혁당이 있었다. 이 체제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 그런 음모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은 확연히 다릅니다. 2차 인혁당 사건은 무죄. 그런데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작년 9월에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인식이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9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엉뚱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차 인혁당은 무죄로 끝났는데 1차 인혁당은 아직 확실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내가 봤을 땐 헷갈린 겁니다. 1차 인혁당하고 2차 인혁당이 같은 사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두고 두 가지 판결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빈축을 많이 샀죠. CBS 보도도 이랬습니다. 박근혜 1차, 2차 인혁당 사건 구분 못했나,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2차 인혁당 무죄라고 말씀드렸죠. 2007년에 그렇게 나왔는데 2013년 11월 28일에
1차 인혁당 사건도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이제 안 헷갈리시겠죠? 1차 인혁당도 무죄, 2차 인혁당도 무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이런 유산을 계승하는 입장이시라면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1차 인혁당, 2차 인혁당 다 무죄입니다. 잘못 없는데 잘못 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8명은 사법살인을 한 흉악무도한 사건입니다. 아버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인식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 박범진 전 의원이 예. 1차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 예.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겨레에서 보도한 예. 1차 인혁당 사건도 재심에서 무죄. 예. 그렇죠? 그렇죠. 이 내용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범진 의원은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예요. 네. 그 사람 말한 게 거짓말로 이제 드러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얘기해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예. 이 박범진 전 의원의 이 회고에 예. 기대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로 예. 그렇게 추정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인혁당, 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구분도 못했고 그나마 자기가 유죄라고 판단했던 1차 인혁당. 이것은 뭐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 박범진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고 그렇게 판결이 났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지. 물론 그 당시에는 판결이 났었죠. 네. 그런데 그것도 재심에서 이번에 이제 무죄가 나온 거죠. 예. 그리고 1차 인혁당 사건도 마치 좀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고 유신 시대 때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예. 박정희 정권과 무관하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예. 이 사건이 일어난 1964년도 예.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입니다. 예. 게다가 또 1964년 그때 발표 시점이 아마 8월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6월 3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일 수교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학생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4.19가 일어나나? 다들 그렇게 긴장하던 때였는데 그로부터 딱 2달 뒤에 박정희 대통령은 1차 인혁당 사건을 터뜨리면서 온 나라를 공안정국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혁당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거죠. 이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개방형 이사제 그 사학법 개정사학법의 아주 핵심 아닙니까? 예.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헌이다. 합헌. 사학법 개정 취지가 인정된 것이죠. 일정 정도의 사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식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관련한 기사들 많이 나왔는데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05년 12월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당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2007년도죠? 2005년입니다. 2007년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53일간 장애투쟁을 2007년은 아니고 2005년입니다. 그래요. 지금 발언을 한 내용은? 예, 2005년 12월에 했던 말입니다. 네. 그리고 장애투쟁은 2007년에 했죠. 아니, 2005년에 했습니다. 2007년 대선이 있었던 해였고요. 그러면 경향신문 잘못된 건가요? 경향신문 기사에서 2007년으로 나왔습니까? 네, 개정안 반대 장애투쟁이 2007년으로 돼 있는데. 잘못 나온 거네요. 경향신문이 잘못 나온 겁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막간 퀴즈입니다. 황찬환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 대신 의사 일정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창희 의장입니다. 인사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례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의사 일정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이걸 뭐라고 할까요? 1번 롤러코스터, 2번 필리버스터, 3번 버스커, 4번 플리바게닝.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제구총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한중 국방장관이 만났죠? 예. 네. 백승주 국방 차관이 어제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하고 전략 대화를 하면서 네. 중국이 발표한 반공 식별구역에 이어도가 들어간 거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고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중국 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는 양국의 통로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을 텐데 그것조차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이어도하고 또 제주도 밑에 있는 마라도 또 경남의 홍도를 이 세 개가 포함된 새로운 방공구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홍도는 이 호남 쪽에 있는 홍도가 아니고 경남 홍도죠? 경남 홍도입니다. 네. 예. 자, 이어도 마라도 또 홍도 상공 이게 이미 다른 나라 방공구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셋 다 1969년부터 일본의 방공구역에 들어가 있었고 이어도는 이번에 중국의 방공구역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주말부터 시작된 이 방공구역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중국 대 미국, 일본의 갈등이라서 우리 정부가 살짝 빠져 있었는데요. 이 이어도 마라도 홍도가 일본의 방공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게 드러난 이상 새로운 방공구역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갈등이 중일 간, 한일 간, 한중 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하고 신경전을 하게 됐더라도 한국이 미국, 일본 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어도 마라도 홍도가 일본의 방공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미일 쪽으로 쏠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미국, 일본 한 축, 그리고 중국 한 축, 이렇게 두 축이 대립하는 양상이 조금 더 전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그 미국, 일본의 대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까요? 미국이 지난 화요일에 전략 폭격기 2대를 그 중국의 방공구역을 지나가게 한 게 정말로 강한 대응이었었는데, 그저께와 어제는 미국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같이 대규모 합동훈련을 하면서 견제구를 계속 날렸습니다. 중국의 방공구역 밖에서, 그것도 바다에서 한 거지만 조지 워싱턴호가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를 도우려고 그쪽으로 내려갔다가 이 훈련 때문에 급히 올라온 걸 보면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네, 중국도 항공모함이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얼마 전에 칭다오를 출발해서 남중국해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요. 중국과 대만 사이를 가르는 대만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 항공모함이 일본하고 영토 갈등을 하고 있는 센카쿠 주변 해역을 지났더라면 미국과 일본을 또 한 번 자극할 수 있었는데 거기로 안 가고 대만 해협을 선택했다는 것은 중국이 긴장의 수위를 조금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가 쉽게 풀리기 어렵겠어요? 예, 중국이 조금 오랫동안 이번 사태를 준비해 온 것 같고, 또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언론에서도 길게 볼 때 중국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걸 보면은 중국이 쉽게 안 물러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에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 중국, 한국을 순서대로 방문하는데요. 바이든은 케리 국무장관하고 같이 함께 과거에 미국 상원에서 최고의 외교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니까 국면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중국에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즉석에서 넥타이를 바꿔서 맬 정도로 교감이 있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시리아 핵협상, 이란 핵협상에서도 부통령실이 움직여서 성과를 낸 것처럼 이번 방문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모종의 중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힐러리하고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을 하는 입장인데 자기의 장기인 외교 능력 이것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두산 중국 쪽 지역에서요. 호랑이 개체수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중국 쪽의 야생 백두산 호랑이, 중국에서는 동북호랑이라고 부르는데요. 개체수가 회복돼서 10마리를 넘어섰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1998년에 미국, 러시아 공동연구팀이 조사했을 때는 6마리에서 9마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11마리에서 13마리까지 확인됐다고 합니다. 야생 백두산 호랑이는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숫자가 500마리도 안 돼서 세계 10대 멸종위기 동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자연보호기금이 작년부터 지린성, 길림성에서 사냥감을 대규로 풀어놨는데요. 그 작년에 방사한 사슴 중에 일부가 실제로 야생 호랑이한테 먹잇감이 되면서 그런 사냥감 방사 사업이 성과를 거뒀다고 세계 자연보호기금이 분석했습니다. 네. 그 유럽연합에서는 그 이주 문제로 국가 간 갈등이 있더군요. 유럽연합 회원국인 서유럽의 부자 나라들하고 또 동유럽의 가난한 나라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있는데요. 동유럽의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 사람들이 유럽연합 가입 7년 만에 내년 1월 1일부터 회원국 내 어디라도 이사할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실업수당 같은 복지 혜택을 이주자들한테 주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계획을 그저께 발표했고 또 프랑스하고 독일도 비슷한 정책을 만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동유럽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막겠다는 의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주의 자유야말로 유럽연합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서유럽의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네. 뭐 동유럽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나쁘다 그 정도가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동유럽 중에서 폴란드하고 체코 이런 나라들은 공산권 붕괴 후에 자진해서 유럽 쪽으로 넘어온 측면이 있지만 예.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은 EU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진 정책, 즉 유럽의 필요에 의해서 포섭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마니아 사람들이 서유럽으로 가서 하층 노동력을 공급해줬고 루마니아는 서유럽을 대신해서 군사기지 노릇도 해왔는데요. 그런 공헌을 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을 이류 시민 취급하니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보자면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민자들을 받지 말라는 우파적인 여론이 요즘에 높다는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민들의 이민 반대 여론하고 또 유럽연합의 이념, 거주의 자유라는 이념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확대와 강화라는 집단적인 목표가 있지만 또 선거 때만큼은 표를 각자 국민들한테서 얻어야 되는 그런 유럽연합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네. 자, 파나마에 억류돼 있던 북한 선원과 배, 이 선원들은 풀려나지 않았어요? 파나마 당국이 불법 무기류를 적재한 혐의로 4개월 동안 억류한 북한 화물선 청천광호를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처음 발표할 때는 선장 등 3명만 빼고 선원 32명까지 같이 풀어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배만 석방하는 쪽으로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청천광호는 지난 7월에 쿠바에서 북한으로 가다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약이 아니라 무기류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조사가 길어졌고요. 미신고 물품을 싣고 운하를 통과했다는 혐의가 적용돼서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었습니다. 네. 선원들 석방은 왜 번복됐습니까? 처음에는 32명 선원들은 화물이 뭔지 몰랐으니까 풀어준다라고 설명까지 했었는데 안 풀어준다고 번복할 때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벌금을 다 낼 때까지 잡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기 수출 금지에 관한 결의 위반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잡아두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하고 쿠바는 그거는 구식 방어용 무기일 뿐이고 북한에 가져가서 고친 다음에 다시 가져오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보리가 제재를 할지 그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의 재구성 제목 좋다가만 새누리당. 예, 민주당의 박수현 원내대변인입니다. 오늘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의 기습 상정과 처리에 관해서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은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인사 관련 안건은 관례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인사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례입니다. 네, 박범계입니다. 국회법 106조의 2 무제한 토론의 실시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의안이라도 어떠한 안건이라도 반드시 무제한 토론의 실시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묵살된 중차대한 절차 위반이 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합의 정신을 강조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지키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한편 충돌 없이 통과된 것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 국회 선진화법 덕이라며 엉뚱한 깔때기를 들이대는데 과거 같으면 이 과정 속에서 몸싸움과 물리적 충돌이 오갔겠지만 선진화법 이 제정 과정에서 이 물리적 직권상정을 최소한도로 하도록 한 대신 물리적 충돌 또 몸싸움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하게 했던 선진화법 덕분에 오늘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좋다가 말았는데 그 이유는 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도 단독으로 윤리특위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근거로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처리가 상당 기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 제명안은 길게는 석 달 동안 처리가 미뤄지게 돼 국회 선진화법 악용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조정위 등을 거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결국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참여를 중단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16일까지 새해 예산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준예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상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당 창당에 앞선 준비기구로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어도 바깥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해달라는 우리 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국방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어도에 대한 우리 관할권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트위터 글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 글 121만 건을 발견했다며 지난 20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청 임모과장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과거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이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을 적발해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이라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사립학교 이사진들의 일부를 외부 인사로 채우는 내용의 개방 이사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개방 이사제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구성원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조례 안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지만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국에서 영하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설악산 영하 16도, 제천 영하 8도, 진주 영하 4도, 서울 영하 9도입니다. 광주와 장성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언론의 정도와 방송 보도의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방송으로서 손색이 없는 TV 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력과 학점, 나이와 성별 등 기성언론이 중시했던 기준들은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오로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방송 제작자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협동조합에 적합한 인성만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 같은 TV 개국, 감격스러운 오프닝 멘트의 순간을 향한 100일의 기적을 읽어주십시오. 개국 이후 이어져야 할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의 주역이 되어주십시오. 지원 분야와 방식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 좌측 국민TV 인재채용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국민TV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로 가보래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토요일 낮 2시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 가수 손병휘와 개그맨 노정열의 노발대발 공개방송,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펼쳐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30일 낮 2시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마릉역 5번 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 공정언론을 희망하는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뉴스바는 종편 개국 2년을 맞아 종편의 방송 내용, 또 경영 실태, 종편이 사회에 끼친 여파 등을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언론학자이신 세명대 정연우 교수와 함께 종편 특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연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각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그 종편의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년에 대한 종편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내리십니까? 한마디로 한국 민주주의와 여론을 교란하고 언론 환경을 황폐화시킨 그런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편파 왜곡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수 수구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또 종북 논란을 일으키면서 색깔론, 네. 또 민주 진영에 대한 조롱, 비하, 막말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송의 품격은 물론이고 저질 프로그램을 쏟아내면서 우리 사회 방송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을 가져왔고, 네. 이들이 이제 워낙 왜곡과 편파 보도 계속하니까 국민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눈높이 자체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의 불공정 행태가 별로 이슈가 되지 못할 정도로 전반적인 수준이 하락한 거고요. 네. 실제로 이들이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는커녕 저질 막말 방송하면서 특히 이제 돈이 적게 드는 정치 토크, 저질의 정치 토크를 오락화하면서 시간을 때웠고, 그것도 몇 번씩 다시 보여주면서 이제 재방송으로 하면서 거의 재방송 비율 한 50%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막말 저질 방송으로 한국 언론과 여론을 망가뜨리는 일종의 암세포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다른 언론 또는 한국 사회 전반에 확산되지 못하도록, 전이되지 못하도록 빨리 잘라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나서 많은 분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그 탄생, 그 출생의 어떤 불법성 이런 논란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잠깐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문과 재벌의 방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네. 끊임없이 시도를 했던 거고, 그 당시에 국민들이나 혹은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굉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도 대리투표, 재투표 등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종편이고, 또 종편 사업자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공정, 불투명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게 명분은 신문사들이 방송에 진출해서 종합 언론 미디어 그룹을 육성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한 통속이었던 조중동들한테 방송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여전하고 아직도 다들 그렇게들 믿고 있습니다. 네.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당시 국회의장이 그 법안 통과시키기에 앞서 그랬잖아요. 조중동을 위한 거다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자백하기도. 그게 자기네 당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까지 한 네.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해가 2009년이었죠. 2009년도 7월에 21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될 때 뭐 재투표도 있었고요. 대리투표가 있었던 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헌재 사무처장도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었는데 그걸 묵살하고 그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는 헌법재판소가 마치 미디어법 통과가 적법하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도를 했지만 뭐 지금 헌재 사무총장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장 얘기대로 합법적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 있고 그것을 국회에 치유하라고 결정한 그렇습니다. 것이다. 문제는 있는데 헌재가 나서서 해결하기보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다시 논의해서 그걸 바로잡아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걸 묵살한 거죠. 네. 자, 조금 전에 종편이 어떤 내용의 방송들을 쭉 해왔는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종편 출범할 때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또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들을 창출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약속이 지켜졌는지요?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사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육성은커녕 현재 종편은 살아남기도 걸법한 거의 살기도 어려운 좀비 정도의 방송으로 전락을 했는 거고요. 네. 콘텐츠 산업을 성장시키겠다, 방송 다양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네. 실제로 방송의 다양성 그냥 종편은 저질의 정치 토크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방송의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있고 네. 양질의 일자리 그때 당시에 2만 1,000개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종편 4사 다 합쳐서 1,319명인가 고용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종편사들이 현재 이번 적자만 따지더라도 거의 수천억 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연간 몇 억씩 돈을 나눠주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게 훨씬 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들은 내건 것은 그런 거짓말이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정치적 선동 매체를 확보하고자 했던 거고 그래서 자기네들 정치적 여론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뒷부분에 얘기해 줬던 그런 의도는 좀 관철이 된 것 같아요. 시청률이 꽤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요. 시청률의 문제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들이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당하다고 봅니다. 하루 종일 거의 대선 당시 한 60% 이상 그런 저질의 토크쇼를 하면서 야당이 불리한 의견을 죽이고 네. 여당이 유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NLL 문제나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그것도 아주 편파적으로 또 야당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또 야당을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네. 이런 방송들 끊임없이 했고 이게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노년층들을 결정적으로 결집을 시켰고, 여기에다 이제 당시에 KBS를 비롯한 지상파들이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또 조중동들이 일방적으로 선전 매초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던 거고, 거기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요즘 국정원이나 혹은 군 사이버 사령부 이런 데가 나서 여론시장, 사이버 시장마다 다 장악해서, 예. 지난 대선이 공정한 선거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국민들 눈과 가려진 귀가 막힌 상태로 선거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그 전위대 맨 앞에 있었던 게 바로 종편 방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시청률 수준은 어떤가요? 그때 이전만 하더라도 0.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대선 과정을 통하면서 그때 종편들이 존재감이 확 부각됐습니다. 종편이 내쏟았던 여러 가지 왜곡과 막말과 혹은 여러 가지 편향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또 이 종편들이 식당을 비롯한 이런 곳에서 곳곳에 이제 계속 털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편을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종편의 존재감이 점점 높아졌고 네. 그래서 일부의 종편들은 시청률이 이제 한 1% 뭐 안팎으로 올라갔다. 전에보다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1% 하면은 보통 뭐 저도 YTN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 보통 그 일반적인 PP사들의 꿈의 시청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초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0.5가 채 안 되는 그래서 뭐 0.2, 0.3 초기, 예. 아주 초기에는 그래서 뭐 애국가 시청률이다 이런 네, 예. 비아냥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전체 PP들 그 시청률 순위를 보면 상위를 종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는 겁니까? 그래도 종편이 일반 PP, 이게 전문 PP들에 비해서는 제작비나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 PP야 대개 시청률이 1% 되면 그 광고 수입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종편은 일반 PP들보다는 인력도 많고 또 아무래도 유지비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쌓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자본금 규모나 또 들어가는 비용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그 종편이 생존하기에 1%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시청률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도 할 뿐만 아니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종편이 현재 그나마 시청률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질의 막말 정치 토크, 정치 네. 오락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시청자군이라는 게 그렇게 확장되기 어렵습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방송시장의 주된 시청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능이나 혹은 드라마나 이런 시장은 상당히 큰 데 비해서 정치 토크는 시청자군이 크지 않는 그런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케이블이라 하더라도 응답하라 1994라든지 그전에 슈퍼스타 K라든지 혹은 무슨 꽃보다 할배 이런 것들처럼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쪽은 얼마든지 시청자군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정치 토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토크는 대체로 큰 선거가 있는 해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또 올해처럼 한국 사회를 뒤흔들 만큼 중요한 이슈 NLL 문제를 저들이 지속적으로 공격해왔고 또 거기다 내란음모 사건도 네. 있었고 국정원 문제도 있고 이런 큰 사건 이슈 사회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관심사를 모을 만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정치 토크가 시작이 조금 확장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대표적인 미국의 폭스 TV 네. 폭스 뉴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만 하더라도 그 시장이 굉장히 크고 광고 시장도 크고 시청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대개 보도 전문 채널로 이제 잘 알려진 게 폭스 뉴스하고 CNN 정도인데 거기도 그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는데 우리는 시장이 훨씬 더 적은데 4개사 거기다가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YTN이나 뉴스Y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뉴스 시장을 놓고 보도 채널 혹은 정치 토크 시장을 놓고 이 6개 사업자가 견뎌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마 지금은 단기적으로 반짝하지만 이런 형태로는 오래 못 갈 거다. 네. 워낙 이 보도에 집중하는 편성 전략 때문에 가뜩이나 협소한 보도 시장은 이미 뭐 사업자들로 포화 상태고 그래서 시청률 확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편사들이 자본금을 상당히 많이 이미 소진한 상태인데 예. 예능과 오락 드라마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을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자본금 여력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고 그거는 사실 시청률이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능이나 네. 드라마 같은 경우. 네. 초기에 TV조선 경우에 한반도인가 하는 프로그램은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TV조선이 그랬죠. 예. 네. 그거 하다가 이제 굉장히 적자를 봤기 때문에 아마 뜨거운 맛을 한번 봐서 더더군다나 그런 모험을 하기가 상당히 자기네들도 걱정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까지의 어떤 뭐 태동의 과정이나 지난 2년의 어떤 문제들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우리나라 방송 시장으로 봤을 때 종편은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광고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광고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KBS가 만약에 수신료를 대폭 올리고 제2채널이 광고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 네. 또 지상파가 중간 광고나 총량제를 도입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시장 전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냥 아주 단순화해서 거칠게 이야기하면 한 개 아니면 잘해야 기껏 두 개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개를 할 때는 하나는 정말 종편처럼 지상파처럼 제대로 가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약간 그거하고는 차별화돼서 뭐 보다나 좀 적게 돈이 드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면 2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 이른바 조중동류의 매체들을 싫어하는 입장. 차라리 이번에 이제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재승인에서 뭐 다 허가를 다시 내줘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게 하고 서로 망하게 하는 전략이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정말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전부 다 통과를 한다면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겠네요. 아마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말 그 현재도 시장 규모가 자기네를 살아남기에는 너무 적은데 아마 지금 상태로 4개를 더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다만 이제 그런 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방통위가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도 이경재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KBS 수신료를 대폭 올리고 KBS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공영방송이 무슨 광고하는 데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또 지상파 쪽을 달래기 위해서 그쪽도 이제
중간 광고를 포함한 또 광고 품목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완화해 준다는 그런 정책적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KBS 수신료 문제하고 종편의 생존하고는 방통위가 아무리 그것을 부인해도 연결고리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KBS가 광고를 하지 않고 수신료로만 운영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MBC나 SBS 같은 지상파도 상당 정도의 수혜가 있고요. 네. 또 그 나머지 부분이 거기서 다 소화하지 못한 광고 물량이 종편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KBS 2채널이 연간 광고가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KBS나 나와서 MBC나 SBS 그리고 종편에 흘러 들어가면 상당히 광고 매출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낙수 효과네요. 네, 수신료 KBS 수신료 인상에 따른 낙수 효과가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편으로까지 흘러 들어가서 예. 그게 이제 종편의 새로운 먹을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국민이 이제 결국 수신료 올리면 그 부담은 국민이 하는 거고 네. 국민이 그 돈 낸 돈을 기반으로 KBS는 광고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 광고가 다시 MBC나 SBS 종편 이렇게 흘러가서 국민이 낸 수신료가 결국 그들을 위한 동네 잔치를 위한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는 수신료가 종편의 생존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구조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KBS 노조가 파업하는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구노조 말씀이죠? 예. 언론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공정방송이나 방송 독립성이 아니고 네. 자기네들 다른 복지를 비롯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신료 문제를 또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KBS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사장 선임 구조가 국회 공공성특위에서 빨리 결론이 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마치 공정한 사장 선임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이번 노조 파업의 주장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되어야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수신료를 올릴 수 있다. 이 얘기로 흘러가더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위한 필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기를 그게 지배구조 개선을 전면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종편의 이러저러한 경영 상태 조금 이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워낙 포화되어 있고 생존 그렇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영업 행태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조중동의 광고 영업 실태 또는 외주사를 대하는 어떤 갑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는 이제 광고 영업 문제입니다. 사실 종편은 드라마나 예능이나 보도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모든 장르를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거고 시청자 입장을 보면 지상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들이 영업하는 광고 영업을 하는 것은 지상파는 직접적으로 방송의 영향력, 보도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광고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사가 직접 광고 판매를 못하도록 막아놨죠. 그런데 종편에게는 그거 허용돼 있고 물론 그게 현재 법으로는 내년 3, 4월이면 종편도 직접 못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그걸 허용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종편은 기자들을 앞세우고 또 카메라를 앞세워서 광고주를 압박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 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방송의 영향력과 방송의 협박 때문에 광고주들이 어쩔 수 없이 광고하는 사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를 보니까 종편은 지상파처럼 내년부터 직접 영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마저 무력화시키려고 그걸 계속 유예해달라 이렇게 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자체 제작도 있지만 독립 제작사에게 제작을 맡겨서 그걸 종편이 이제 다시 편성해서 내보내는 방식이 있는데 프로덕션을 이용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종편이 훨씬 더 영향력도 있고 또 시장에서 강력한
교섭본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독립 제작사들에게 충분한 제작비를 주지 않고 또 그들 저작권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이런 독립 제작사들의 기반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 거의 부도 직전에 가 있는 독립 제작사들이 꽤 많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외주 제작사를 상대로 한 갑질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갑질이고, 자기네들이 이런 갑질을 하니까 경제 민주화니 이런 문제, 갑을 문제 해결 이런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겠죠. 네. 혹시 지금 모기업들이 다 거대 신문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신문들이 광고 수주라든가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신문 광고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광고 영업 전략 이런 것들도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 거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주에게는 이 종편 TV도 무섭지만, 네. 사실은 그 모기업인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은 대단히 자기들에게는 우려스러운 또 두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종편 TV가 요구하는 광고를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뉴스바 종편 개국 2년을 맞은 특집 방송 종편의 2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론학자이신 세명대 정현우 교수 나와 계시고요. 지금 잠깐 국회 미방위 소속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 연결해서 종편의 지분 구조의 문제 등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네, 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지분 구조와 관련된 부분 최 의원께서 오랫동안 추적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먼저 그 채널 A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채널 A를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일부 몇 가지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일단 동아일보 채널 A의 문제는 김창경 회장, 네. 혹시 아시죠? 미래저축은행 네. 문제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중입니다. 네. 이분과 관련된 두 회사가 있어요. 리엔장 실업이라는 페이퍼 컴퍼니 문제. 네.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김창경 회장이 채널A에 100억을 출자했고요. 네. 그다음에 고월이라는 사실상 김창경 회장의 소유인 고월에서 60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 고월의 60억은 그냥 투자한 것이 아니고 네. 채널A가 고월이 짓는 건물을 사주고 네. 그리고 그 대가로 채널A의 똑같은 액수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동아일보의 임채청 상무가 김창경 씨에게 좀 투자를 해달라. 그러니까 김창경 씨가 우리 돈이 없다. 네. 그러면 내가 우리가 짓고 있는 골프장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60억을 주고 사주면 네. 그 돈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9월에 맞바꾸기 투자는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순수한 투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예. 예. ENT라고 동아일보 사동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에서 203억을 출자했는데 이 203억은 사실은 204억부터 5% 이상의 주요 주주가 되거든요.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203억을 이제 채널A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채널A에 203억을 투자했는데 1년 이 돈을 SKT에서 빌려서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런데 1년 후에 누군가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지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우린테크라고 네. 9만 원의 세금도 못 내는 아주 작은 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우린테크의 대표가 상탕평평 김광현 씨의 누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우린테크는 사실상 이 30억이 어디서 났느냐, 그걸 저희가 계속 추적했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돌고 돌아서 현재 KT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우린테크의 경우는 상법 위반 건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린테크가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주식청약서에 어떤 은행으로 주금납입 장소라 그래서 채널A가 지정한 하나의 은행으로 돈을 이렇게 모으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국민은행이었는데 우린테크는 우리은행으로 넣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사실상 그게 그 주식으로 인정이 되질 않아요. 투자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0억이 비게 되는 거라 저희가 계속 우린테크의 주식 청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방통위가 못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중에서 고월과 우린테크 문제는 상법 위반 건까지 저희가 같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뭐 지금 그 고월 사례만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게 실질적으로 채널A의 돈이라고 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지분 초과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월하고 우린테크의 경우는 네. 사실은 이제 사실이 완전히 밝혀져야 되는데 네. 채널A가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검찰에 고발하라고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는데 네.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질 않네요. 그런데 이제 9월이 60억이고 우린테크가 30억이잖아요. 네. 그럼 일단 그것만 해도 90억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현재 동아일보 채널A 지분이 29.32%예요. 네. 여기에 저희가 이제 동아일보 돈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 우린테크 30억을 더하면 30.05%. 네. 그다음에 9월에 60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60억이 동아일보 차명 출자라면 31.5%로 지분 제한을 위반하게 돼서 이 역시 법 위반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상법 위반하고요. 네. 방송법 위반하고 승인 조건 위반 세 가지를 다 의심하고 방통위에 여러 자료를 주었습니다. 네. 적어도 지금 재승인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동아일보 측의 자료를 채널A 측이 자료를 내라고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방통위가 이런 것들을 내지 않으면 재승인 심사 진행할 수 없다. 예. 이거 아주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럴 뿐만 아니고요. 네. 방송법에 따라서 네. 그 사업자는 방통위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 네. 또 이제 승인 조건 위반이기 때문에 시행명령 받아야 되고요. 네. 만약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과태료 내고 또 자료를 안 낸다. 네. 그러면 승인 기간을 3개월 단축할 수 있고요. 방통위가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네.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고 더 기가 막힌 답변은요.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채널A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못 받고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대정부 질문 때도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열린 상임위 예결위 대체 토론에서도 저희가 이거 계속 집중 지적했는데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나중에는 너무 복잡해서 네. 조금 따라가질 못하겠다 이런 태도까지 보이셨어요. 이게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채널A 돈이 돌고 도는 구조가 그냥 그림 한 장만 그려도 뻔히 보이는데. 저희가 그림도 잘 제시했었죠. 근데 이거 고월이 약간 복잡하거든요. 사람이 여러 명 끼어 있어서. 예, 그런 거잖아요. 그냥 내 돈 가지고 주식을 사면 간단하고 단순한데. 네. 이게 이제 그 약간의 편법이나 불법을 하게 되면 복잡하게 하잖아요, 원래. 네. 좀 이제 본질을 파악하기까지 골이 아프긴 한데 머리가 약간 아프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끝까지 한번 그 방통위 자료 제출 요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이게 뭐 다른 진짜 지능적인 경제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흐름인 것 같고요. 간단해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뭐. 네. 이런 거를 이해 못한다는 분이 방통위원장을 하면 될까 모르겠네요. 자, 머리가 뭐라 그러고 어쨌든 그런 표현이죠. 예. 방통위 내부에 채널A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내부에 뭐 사무처가 아니고 그 관료들이라고는 안 보고요. 네. 이 종편 자체가 워낙 이명박 정권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그냥 밀어붙여서
이게 무슨 심사를 해서 좋은 종편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종편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고요. 네. 이명박 정권 전부가 종편을 비호한 세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기중 방통위원장이 뭐 앞장서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특혜까지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개 관료들이나 담당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명박 정권 전체 그리고 뭐 현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연장이잖아요.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과 종편이 만든 언론 환경에서 지금 그냥 즐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속성이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끝까지 열심히 해볼 생각. 네,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는 이러한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당하고 불법성이 보이는 이런 구조를 감췄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방통위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가 방송 정책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MB가 해놓은 방송 장악의 탄탄대로 위해서 그냥 큰 그 양반걸음으로 가고 있으면서 말로는 뭐 대명천재 방송 장악이 있냐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우림테크 여기 이제 30억 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 대표가 김광현 씨 누나라고 하셨죠? 네. 예,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이라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누나. 네, 그리고 그분은요, 네. 그 종편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누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광현 씨를 말씀하시는 김광현 씨. 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기획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혹시 최 의원을 종북이라고 규정했었나요? 그냥 종북으로 규정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종북 5단체로 뭘 뽑았는데 민원연이 거기 포함됐고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그리고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그 관계에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며 그 중에 최민희 의원도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네. 단지 종북이 아니고 저보고는 김일성주의 핵심이라고 했던가 뭐 그런 그 더 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종북이 아니고요. 예. 김일성주의 핵심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종북이 아닙니다. 그거 제가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냥 제가 꼭 밝히고 싶었어요. 정말. 이 채널A와 김광현 탕탕평평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셨습니까? 네, 지금 소송 중입니다. 아, 그래요?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가 곧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뭐 네. 재판부 사정이니까요. 예. TV조선의 지분 구조에는 문제가 없던가요? 비교적 이런 채널A 같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TV조선이 이제 이 조선일보가 종편 만드는 과정에서 펀드를 구성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TV조선 말고 또 다른 종편 부분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은 없나요? 종편 전체가 드러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네. 부실 저축은행들 투자를 받았다든지 학교 법인이 많이 투자했다든지 대기업 지분이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 있다든지 예를 네.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TV조선에 300억인가 200~300억 투자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에는 우회 투자하고 이런 거 저희가 다 밝혀냈죠. 네. 그리고 MBN의 경우는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투성 중이어서요. 네. MBN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혹시 정윤우 교수님 최민희 의원께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예. 최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종편 출연 문제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뭐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 뭐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예. 최 의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처음에 대선 지나고 네. 종편에 출연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고 한 서너 분이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주장하는 게 참 나쁜 종편 속가내자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종편 간에 차별성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선택적으로 의원들께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예.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세요? 별 문제 삼지 않는 입장 표현이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국회에 들어와 보니 정말 일개 국회의원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론이 주목해주지 않으면 클 수가 없고 그리고 야당 의원은 절대적으로 지금 언론 환경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최 의원께서는 안 나가고 계시고 또 정청래 의원은 아주 공개적으로 나는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예, 그런 의원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까? 일단 두 명인데요. 아, 그래요? 일단 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언한 건 2명이에요. 예. 조금 전에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나쁜 그 종편은 속아내고 선택적으로 출연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그런 선택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알아서 나가든지 말든지, 네. 그건 사실상 어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종편에 대해서 다 개방한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선택하라는 거니까 당 차원에서 종편에 나가고 말고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노정면 앵커께서 민주당에 열심히 하는 의원들을 많이 좀 방송에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유, 그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예. 지금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종편이 탄생을 하다 보니까 예. 보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근데 이 종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뭔가 모델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중 대표적으로 폭스 TV가 생각이 나는데 예. 미국의 폭스 TV와 지금 우리나라의 종편 되게 유사성이 많은가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언론처럼 위장돼 있는 선동 매체가 어떻게 여론 지형과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나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폭스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네. 정치 편향과 불공정 또 왜곡 보도 이런 것들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미국의 뜻있는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보수적 의제를 부각시키고 또 진보적인 의제에는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화당의 정치 행사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처럼 네. 다른 행사에 있었던 그런 화면을 갖다가 쓰기도 하고요. 또 공화당의 유력한 정치인들 그전에 이제 킹그리치나 이런 사람들을 고정 패널로 출연을 시키곤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 집단이 티파니가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기반 역할을 했던 거고 티파니의 정책 영향력을 확장시켜 줬던 거죠. 네. 그래서 이 폭스뉴스에도 우리 종편처럼 거구 인사들이 나와서 온갖 자극적이고 막말하면서 시사 현안 문제를 비틀기도 하고 실제로 이들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해준 적도 있고요. 예. 또 공화당을 위한 선거 모금도 하고 이렇게들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종편도 그렇고 폭스뉴스도 그런데 그 시청자들의 주요 계층적 속성이 서로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폭스뉴스도 보면 인종차별주의자 또 저학력에 또 저임금에 저소득 이런 사람들이 주류 시청자군을 이루고 있었고요. 우리도 사실 종편의 주요 시청자 기반이 되게 좀 저소득이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적 좌절감과 분노 이런 걸 종편에 쏟아내는 막말을 들으면서 하나의 그 희생양을 찾고 그래서 자기 위안을 얻고 또 분풀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폭스 TV의 시청 그 연령층도 우리나라처럼 고령층이 많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령층이 있긴 한데 우리는 되게 세대별에 따라서 이념적인 성향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세대에 따라 그게 뚜렷하진 않으니까 예. 그렇진 않은데 우리는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이념적 성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 네. 자, 이 국내 종편들이 그동안 사실상 그 보도 채널의 역할을 하면서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는 더 그것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보도들이 문제였던 거죠? 의제 부분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불리한 것들은 완전히 감추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때 정수장학재단의 문제라든지 혹은 인혁당 문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시키지 않고 네. NLL 문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고 또 야당의 무기력 이런 것들을 자꾸 질타하는 것들을 통해서 야당은 무능력해서 당시에 중요한 의제가 되었던 것이 경제 민주화나 복지 논쟁 이런 것들이 있어도 네. 야당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복지 문제나 경제 민주화나 이런 것들을 진보적 의제인데 그게 보수 의제로 이제 흘러가게 만들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최근까지도 이런 막말 보도, 그 저질 토크 이런 것들이 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걸프사면 종북을 몰고 가고 또 지난번에 그 광주 항쟁에 북한군 개입했다 이런 거짓말을 버젓이 하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인 몇몇 프로그램들 거기에 보면 정말 최소한도 상식과 또 논리도 닿지 않는 막말을 하는 인사들이 고정적으로 출연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새누리당의 퇴물 공천을 받지 못해서 밀려난 그들이 나와서 대단한 논객처럼 고정 패널로 출연하는 일들도 숱하게 많고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저희가 준비한 그 구성물이 있습니다. 종편이 방송했던 내용들 저희들이 직접 다 편집을 해놨는데요. 그걸 잠깐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특수 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5.18 당시 북한의 특수부대원이 광주에 내려왔었다는 주장은 사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탈북 군인들의 공개 기자회견도 있었고 5.18 때 활약한 특수부대원들을 기린다는 북한 묘역에 있는 사진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더구나 광주에 왔었다는 특수부대원의 정원록도 이미 나와 있었던 상태입니다. 저는 이를 추적해서 북한군 개입 여부의 실체를 제대로 한번 파악해보자 이런 뜻이지. 광주와 민주화 운동이 다 처리된 후에 정리가 된 후에 북한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영웅 광주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의 세력이 간첩 세력이 분명히 개입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버럴한 자유를 주장해요. 네. 근데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 도덕적 경건주의를 주장해.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 남로당 수법이거든요. 아, 남로당이 이랬습니까? 그럼요. 오리지널 공산주의자들이 나 이런 이 양반들은 내가 그래서 차라리 공산주의 공부를 하셔서 공산주의자를 하세요. 네, 차라리. 네. 5대 얼짱입니다. 네. 5대 얼짱 여성 정치인입니다. 네. 5등 하나 둘 뛰겠습니다. 하나 둘. 어유
대한민국 대통령을 5등에 갖다 놓으면 됩니까? 아니, 근데, 청와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거. 대통령, 한갑 넘으셨거든요. 네. 올해 한갑이죠. 이제 한갑이죠. 한갑에 저런 미모, 저런 몸매, 네. 이를 유지한다는 건 저는 아마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굉장히 그만큼 관리를 잘하셨고, 3위. 어우, 김재현 씨. 각 당마다 하나씩. 저쪽 밑에가 미니스커트예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굉장히 짧은 치마를. 네. 아니, 몸매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네. 또 젊으시고. 또 외모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또 너무 미니스커트. 아니, 그건 그러니까. 저거 바지, 저거 바지 입으셨네. 이거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미니스커트 나와서 다행히. 아니 미니스커트 잘 입고 다니고. 아니 그거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바지 입었죠. 굉장히 미니스커트 잘 입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각선미도 아주 이쁘신데 낭낭공주. 호동왕자하고 사랑을 하는. 통합진보당하고 좀 안 어울려요. 아니야. 얼굴은 안 어울리는데 또 자세히 보면 또 이 양반 또 승질 낼 때 보면 또 나와요. 또 얼굴에 나오는데 낭낭공주가 자기 조국을 배신하잖아요. 네. 낭낭공주가 호동왕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양반도 김재현 씨 남편도 이거 완전히 종북이거든요. 종북으로 징역 산 사람이에요. 네. 이거 길게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김일성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남편이. 네. 남편의 사랑에 빠져서 나는 종북 세력으로 넘어갔다고 봐요. 김재현 씨가. 네, 지금 들으신 방송의 주체들, 이런 종편들은 곧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일부가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러할지 의문이 더 큰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인 양문석 위원 전화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고 방송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양문석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에 인터뷰하고 벌써 한 달 반이나 지났습니다. 예. 여전히 관심은 과연 내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는 회사가 있을 것인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주요, 이제 탈락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재승인 취소. 네. 또는 이제 조건부 제허가 이제 요 이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점에서 재승인 취소나 조건부 제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편성과 공정성 두 항목, 총 큰 항목 4개 중에, 네. 이 편성 항목이 있고 공정성 항목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50점 이하면 또 과락을 하면, 50점 이하가 과락인데, 과락을 하면, 재승인 취소 또는 조건부 제어가, 인데요. 핵심 관전 포인트는 이제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네. 심사위원장이 누구냐,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인데요. 네.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재가를 받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면 거의, 그대로 통과되는 이제 관행이 있는데요. 네. 결국은 누가 심사위원장이 되느냐가 핵심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심사위원장이, 과락이 났을 경우에, 이제 공정성의 문제나, 편성의 문제에 있어서, 과락이 났을 경우에, 재승인 취소를 결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제어를 결정할 것이냐, 네. 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정리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올립니다. 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상임위원 1명을 더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1명, 그 다음에 야당에서 2명에서 5명으로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 즉 전체 회의라고 하는 데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예. 이 절차 속에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심사위원회의 입장을 뒤집어 본 적이 없다. 지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6년 동안 예. 한 번도 뒤집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또 한번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심사위원장이 재승인 취소를 하고 나서 취소 입장을 전체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여전히. 예. 이렇게 되면 험난하지요. 탈락 재승인 취소 채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여러 단계가 이제 있는데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가 더 이상 종편이 왜 4개여야 되느냐, 쌍둥이 종편 4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사회적 흐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격적으로 종편의 차별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 생존을 위해서 극우적 채널과 그다음에 중도적 채널로 서서히 분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핵심이다. 필사적인 관문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방통위가 의결한 2012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보면요. 네. 편성 관련 항목에서 4사가 모두 만점을 받았어요. 예. 지금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좋은 평가들을 받았고. 네. 이 평가, 요번에 의결된 것이 내년 종편 재승인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 방송평가 문제를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네. 재승인 심사는. 네. 기본적인 기준이 사업계획서의 이행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 근거를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제와 내일에 대한 평가고요. 네. 방송평가는 어제에 대한 프로그램 말 그대로 방송 내용에 대한 평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평가가 네. 제어가 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바로미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방송 편성과 관련된 항목은 재방송 비율 원래 해야 될 그런 영역에 대한 편성 문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보면 프로그램 질 평가도 있는 것이고. 네. 예. 물론 평가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편성 같은 걸 다 만점 받고 프로그램 네. 질 평가까지도 채널 A 같은 경우 최고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방통위의 시각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법이 규정한 이 편성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이 기준을 맞췄고요. 네. 그게 이제 방송평가고요. 네. 그리고 제어가 심사는 네. 자신들이 어떻게 편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보고 제어가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실행 정도를 주로 보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이 규정하는 편성 비율과 네. 자신들의 사업 계획서에 약속했던 편성 비율의 차이가 방송평가와 제어가 심사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건 이해가 되고요. 예. 프로그램 질평가는 평가 대상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 질평가는 현실적으로 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계량화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이 평가에 있어서 핵심이 네. 방송의 질평가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나 시청자 사과 이러한 벌칙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네. 요 부분에서 주요하게 이 기준이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금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아주 모욕적인 언사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사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했던 결과를 가지고 그 질평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주요한 이 객관적인 포인트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라고 하는 그 정책적 목표와 네. 그다음에 고용 창출 2만 명에 네. 대한 정책적 목표, 그다음에 그 국제 경쟁력 이 강화, 여기에 얼마만큼 복무했느냐, 복무하지 않았느냐라는 정책 평가, 정책 목표에 대한 그 종합 편성 채널의 이행 정도요. 이행 정도. 요 부분이 그 주요한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예. 자, 이 자리에 정연우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질문 있으시면 양 의원께 한 가지 드리시죠. 예, 양 의원님 반갑습니다. 정연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심사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우리 양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실 거고, 그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실 건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위원장을 누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 의원께서도 기준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지난번에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고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켜졌다. 이렇게 하면 바깥쪽에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제대로 지켜지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관을 양 의원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어쨌든 지금 그 심사위원장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예. 라는 부분이 이제 일차적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심사위원장이 확정이 되면 심사위원 구성 과정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개해라. 예. 그리고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공개 과정들을 어떻게 밟아갈 것이냐. 예. 라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심사위원회 추천 인사들. 예. 이 공개나 비공개 영역에 있어서 명확하게 공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제가 듣는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개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일방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또는 비객관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없는 대로 공개를 해 나가면서 압박을 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아무래도 방통위 안에서 그래도 여당 쪽 추천 인사들이 상임위원들이 3분이나 되니까 표결을 가면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업 언론인들하고 또 시민사회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가면서 압박을 해나오고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심사위원회 구성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심사 과정도 투명하고 또 공개적으로 되도록 하는 그런 요구를 좀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제가 이 지상파 DMB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다 속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식적인 회의는 다 속기를 하고 녹음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심사위원장의 의지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의 과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정행위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언제든지 정언할 수 있는 그러한 심사위원들이 포진이 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양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른 시각에 인터뷰 길게 응해 주셔서요. 예. 네, 소리로 듣는 시사만평 새로운 시사풍자 프로그램 시사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를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뉴스바 종편 특집에 따라 시사에너그램 공갈도 종편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2년 전 종편 개국 소식을 알렸던 보도 내용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2011년 12월 1일
KTV 뉴스의 한 토막입니다. 중앙일보의 JTBC, 조선일보의 TV조선, 동아일보의 채널A, 매일경제신문의 MBN 등 종편 채널들이 오늘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종편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였음이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됐지만 그 위법성을 스스로 해소하라는 헌법재판소 요구를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이 장악한 국회가 무시하면서 종편은 태생적으로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개국 이후 비상식적인 특혜 속에 편향된 방송으로 가진 무리를 일으키며 괴물로까지 불리는 종편입니다. 오늘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 종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갈 통해 앞서 들으신 종편 개국 소식을 집어넣고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만들어낸 에너그램 문장에 그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TV조선, JTBC, 채널A, MBN, 오보일보의 시선, 등신일보의 첫 채널들이 장문 제1의 종일 방송을 늘 했습니다. 조중동 매경의 아편. 오보가 많은 신문들, 이른바 오보일보의 시선을 그대로 담고 있고 신문들을 등에 업었다는 뜻으로 등신일보의 첫 채널들. 이러한 종편들이 종일하고 있는 방송에는 장문에 가까운 보도, 논평, 주장 등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갈통은 조중동 매경의 아편, 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앙은 낸시랭 씨의 목소리였고요. 아무리 불법이고 괴물이라며 경계를 해도 선정적인 방송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게 되고 그 선정성에 노출되는 시청자는 마치 아편에 중독되듯 습관적으로 그 방송을 보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규정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공갈통의 생각에 여러분은 동의하시는지요? 다시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사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중앙일보의 JTBC, 조선일보의 TV조선, 동아일보의 채널A, 매일경제신문의 MBN 등 종편 채널들이 오늘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JTBC, 채널A, MBN, 오보일보의 시선, 등신일보의 첫 채널들이 장문 제1의 종일 방송을 늘 했습니다. 조중동 매경의 아편. 네, 정 교수님. 예, 지금 저희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종편에 대한 규정을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극에 점점 중독되기 시작하면 더 자극적인 것, 더 독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 갈증이 더 깊어지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신적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종편의 2년에 대해서 정리를 나름대로 해본다고는 했습니다만 워낙 짚어볼 것들이 많아서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네. 끝으로 종편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이 언론 종사자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짚어본 것처럼 종편은 보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방송시장 전반을 교란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거의 아까 악편을 말씀하셨지만 암세포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편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우리의 건강한 여론시장이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종편에 대한 감시와 경계심을 가지고 더 이상 이 암세포가 다른 우리 사회 건강한 데까지 번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공정 언론, 건강한 언론, 또 건강한 여론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언론 노동자의 조직된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 노동자들이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우리 그 노정면 앵커처럼 해직의 위험을 감수하라 이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약간 내놓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정 언론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이 종편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간 내주셔서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종편 특집 마무리할 순서가 됐습니다. 뉴스 앞부분에서 들려드렸던 시사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이걸 무엇라고 할까요? 답은 2번 필리버스터였죠. 네, 11월 마지막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월요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